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00일의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시면 이제 실무 시험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실무 시험은 우리가 이론 문제보다 먼저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실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론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니까 조금 접근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단축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부터 풀이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나는 이론은 그냥 금방 하고 실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 배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까? 동진상사라고 하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 배점 10점짜리 문제이죠. 네, 기초정보관리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품 매출을 위해 소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자, 거래처 등록에 가서 거래처 등록하시오라고 코드, 거래처명, 가맹점 번호, 유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하셔서 꼼꼼하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감독관 확인 번호하고 여러분들 수험 번호로 동진상사 꼭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00회에서 우리 들어가는 요령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거래처 등록하시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카드 회사니까요. 예, 카드로 가셔야겠죠. 카드로 가셔서 99605 우리 그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요. 소망카드. 카드 이름 예쁘네요. 소망카드. 자, 우리 유형이 매출 유형이었고요. 매출 유형의 경우에 가맹점 번호로 입력하겠습니다. 654800341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력하는 거 없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나오시고 종료.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관한 문제도 나왔네요. 계정 과목에 관련된 855번에 가서 인적 용역비라고 하는 경비로 대체 적요 입력까지.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진 않았지만 사업소득자에게 비용 제공하는 거래에 사용할 계정 과목 855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야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가지고 몇 번? 855번.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클릭, 그리고 인적 용역비. 자, 성격은 우리 뭐였죠? 경비였죠. 인건비가 아니고 경비. 왜냐면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적요를 입력했었어야 됐어요. 대체적요. 현금거래 가능 대체적요 1번에다가 사업소득자, 그리고 용역비 지급 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너무 수월하게 끝났죠? 종료.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채권 채무를 거래처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였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런 계정에 가서 삭제, 수정, 추가 입력해서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거래처별 초기월이 여기 있었죠? 네, 여기 가셔서 먼저 불러오기로 불러오시고,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무역하고 영월상사인데요. 영월상사는 1,300이 아니고 3,300이었고요. 부산무역은 얼마입니까? 예, 4,900이네요. 그래서 차액이 제로 되는 거 확인하셔야겠고요. 자, 외상매입금은 우리 부채니까 아래에서 클릭. 자, 여주기업은 5,000이 아니라 5,100이었고요. 자, 새로운 부여산업은 F2 이용해서 부여산업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480. 그래서 차액 0원인 거 확인하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자, 요 3번까지 풀이 바로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부터 붕괴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 등록하는 거, 500번대, 8번대 비용 구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타기전 대체거래의 경우에 적요 8번 넣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8일입니다.
자, 강남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 매입금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에서 130만 원은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자,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얼마 감소됐습니까? 250만 원. 근데 이거를 새롭게 어음을 발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급 어음이 얼마이고 130이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 120. 자, 부채를 탕감받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경우는 뭐 좋은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체 금액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회사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탕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채무면제이익하고 또 한 번 또 기억해야 될 개정 과목은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가 토지를 회사에 기증하였다. 그럼 자산수중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수중이익.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분계 같이 입력할게요. 자, 몇 월 며칠입니까? 일반전표 9월 18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강남 꼭 넣어주셔야 되죠. 자, 얼마 금액에 대해서 2050이 아니죠. 250이었죠. 250에 대해서 대변에 실제로 또 지급어음도 발행했는데 강남 거래처 또 넣어줘야 되죠. 얼마에 발행했습니까? 130.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이익 900번대 영업외 수익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남 거래처 2개 넣어주셔야 돼요. 코드 넣으셔서 10월 13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품 300만 원을 1만 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매출을 하기로 한 거죠. 자, 계약금 20% 받았으니까 즉 당좌수표로 받았다.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는 동전 발행 수표, 이걸 다른 말로는 거래처 발행 수표라고 할 수 있죠. 1만 상사가 발행한 수표니까.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동전 발행 수표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타인 발행 수표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무슨 처리한다? 현금 처리한다. 얼마? 20%니까 60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을 수취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무 어떤 계약금을 미리 수취한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처리하겠습니다. 10월 13일 차변에 현금 얼마? 60만 원. 대변에 선수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네, 1만 상사 꼭 넣어주셔야 되죠. 얼마? 6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보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맞아서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물론 상여금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근로소득의 개념이긴 합니다. 급여처럼요. 그런데 이제 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상여금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상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업부 800번대, 생산부 500번대로 구분해서 기록하실 거고요. 다만 공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금 처리할 건데요. 예수금 부채니까요. 예, 전체 금액으로 잡아줄 거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이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 상여금은 얼마이고 50이고 그리고 생산부 상여금은 얼마인데 90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140을 줘야 되는데 예수금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15만 4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하겠습니다. 10월 15일. 10월 15일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10월 15일. 자, 상여금. 500번대 상여금부터 할까요? 네, 500번대가 90이었고요. 뭐 순서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요. 800번대 상여금도 본사 상여금으로 기록합니다. 얼마입니까? 50만 원. 자, 예수금으로 우리가 공제했죠. 원천징수하고 공제한 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5만 4천 원 공제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124만 6천 원. 이제 보통 이렇게 분계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차인 지급액하고 공제액의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1일로 갔네요. 자, 9월 30일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주주총회가 뭐 하는 날인가요? 자, 회사,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주주들은 자기 주식의 어떠한 지분율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의사결정에 자기 지분율에 따른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주요 날이 바로 주주총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결의했어요. 우리 이번에 이익여금 난 거, 우리 배당금 좀 줍시다. 중간 배당금으로 완전히 정식으로 우리가 결산한 건 아니지만 중간 배당금 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의사 결정이 언제 있었기 때문에 9월 30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보통은 이익여금의 처분으로 회계 처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익여금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에 실행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11월 11일 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9월 30일 날 어떠한 식의 전표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월 30일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자, 중간 배당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차변에 2월 이익여금의 처분 200만 원, 미지급 배당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가볼게요. 자, 가서 9월 30일 2월 이익여금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200만 원이라고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이번에 이익여금 처분했습니다. 자본의 감소 그러면서 우리가 부채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줄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까 바로 밑에 있던 전표는 현금 배당액의 10%를 법정 적립금인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분계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분계는 우리랑 지금 이 11월 11일 전표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요거를 이번에 11월 11일 날 실행했어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지급하였다. 얼마를? 200만 원. 그래서 부채의 감소 처리하는 미지급 배당금 문제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월 며칠일까요? 11월 11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2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2월 28일 볼까요? 자, 사무용품이 아니라 비품이네요. 예,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을 공기청정기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지급금 계정으로 카드 회사 입력하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예, 300만 원.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월 며칠? 28일. 차변에 비품 얼마? 300.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 회사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실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시티카드라고 되어 있죠. 시티카드. 예, 그래서 시티카드로 입력하겠습니다. 미지급금 시티카드 얼마? 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증빙이 나오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오는 게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증빙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능력이죠.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러한 텍스트, 문장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증빙도 한번 구분해서 보는 연습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30일 볼게요. 자, 동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퇴직연금, 즉 퇴직금을 줄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연차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가 이 줄 의무를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갑자기 폐업하게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떠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외부에 적립을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업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DB형과 DC형의 차이는 그 금융상품의 운용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주체가 회사가 되면 확정급여형이 되는 거고, 그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주체가 종업원이 되면 DC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 때 뭘 설정합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죠. 사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부채를 설정합니다. 결산 때. 그리고 그 지급할 때. 그러니까 불입시, 이거는 불입시 회계처리고요. 매월. 그리고는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요.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지급 시에는요,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소 처리하면서 모자르면 퇴직급여 처리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또 상계 처리합니다. 모자르면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DB형입니다. DB형. 그런데 DC형은 말 그대로 그 운용 주체가 종업원이에요. 따라서 회사는 더 이상 이제 불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상품이 이익을 나는지 손해를 나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불입할 때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처리를 하죠. 물론 그 종업원이 생산직이냐 어떤 본사에서의 영업직이나 뭐 관리부서의 직원이냐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500번대, 800번대 이제 비용이냐 구분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DB형이냐 DC형이냐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당 문제가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문제인지 또 지급하는 문제인지 그것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니까 요 문제예요. 그쵸? 자, 납입액에 대한 불입 문제예요. 5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2%는 금융기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기억하면서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0일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근데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아까 550에서 뭘 빼야 돼요? 2% 떼야 돼요. 그쵸? 그래서 2%가 11만 원이니까요. 539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한 건 그래서 얼마예요? 550이죠. 그래서 차변에 이거는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당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조금 전에 임직원, 영업부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800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했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바로 넘어갈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7월 25일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발행이나 수취한 정규 증빙 혹은 어떤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거.
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1,000만 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정람회 공급하고 영세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기수령한 계약금, 이 기수령한 계약금이 바로 뭐가 되나요? 선수금이 있다는 얘기죠. 선수금 200만 원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면요, 국가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0%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직수출을 하면 그 외국과의 거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부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거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거래는 수출 목적의 거래가 맞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걸 구매 확인서라고 하고 내구신용장이라고 하고 이거에 근거한다면 0%를 적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7월 25일에 가셔서 매매주 전표 자, 유형을 매출한 거 맞는데 영세율 매출 12번으로 가셔야 돼요. 16번하고 다른 건 뭔가요? 같은 영세율이지만 영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란 뜻이에요. 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란 뜻이에요. 자, 제품 1,0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0%뜰 거고요. 자, 국내에서 수출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전자에 여 하시고요. 자, 영세율 구분은 자, 여기 보시면 내옥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하였다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번호 생략하시고 혼합으로 가셔서 왜 혼합으로 가나요? 아까 선수금 있었잖아요. 자, 기준 거래에서 차변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아까 금액이 얼마였나요? 200이었죠? 200. 그리고 내가 정남한테 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수금이 있다는 거예요. 200. 근데 이번에 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선수금 200 받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800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800이 되겠죠. 그 대신에 선수금을 상계로 지워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죠. 200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800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거래에서는 부가세 일수금이 뜨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자, 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원재료를 매입을 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단을 샀네요. 100개에 대한 13,000원. 자, 일부는 현금 받았고요. 현금 지급했고요. 일부는 어음을 발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날짜 9월 20일 가볼까요? 9월 20일.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에서의 과세 매입 51번 가실 거고요. 품목은 원단이고요. 수량 단가 나와 있으면 넣어주죠. 100개에 대한 13,000원. 거래처는 우리 주경상사. 전자 받았고요. 분계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 구입한 거 맞으니까 계정 과목 그대로 둘 거고요. 자, 대변에 일부 현금 준 거 100만 원만 넣을 거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뭘 발행하였다? 어음을 발행하였다. 지급 어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원. 자, 이제 나오셔서 10월 26일 영업사원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주식회사 예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 발급받았다. 왜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을까요? 왜냐하면요, 교육이 면세 대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165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훈련비 처리를 할 건데요. 영업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비 처리할 거니까 몇백 번대로 800번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800번대 교육훈련비 날짜 10월 26일로 가보도록 할까요? 10월 26일. 자, 계산서 수취한 거래이기 때문에 계산서 53번. 지금 우리가 어느 유형으로 명령어를 넣을지는 그거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그 채워지는 칸이 달라지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증빙이 뭐냐는 차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성희롱 예방교육.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65만원. 거래처는 예인이었죠. 전자계산서니까 넣고요. 자, 혼합 가셔서 우리 누구예요?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까지 하단에서 분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1일 문제 보시겠습니다. 독일 와츠 승용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정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즉시 납부하였다. 자,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접근했다가는 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수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문제를 100회에서 풀어봤었는데요.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게 한다고 했냐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세관장이 발행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가세 대여금만 처리를 했는데요. 당좌수표 발행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 처리하겠죠? 근데 해당 문제는 요 5인용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에서 좀 약간 사늘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부가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슨 내역이에요? 불공제 내역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따라서 부가세 대여금을 처리하면 안 되고 뭐로 처리돼야 됩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돼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당좌예금. 즉 인정 못 받아요.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수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54번 불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공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공제받지 못할 때 이렇게 불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할게요. 자, 날짜 11월 11일. 자, 유형이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거면 55번이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품목은 차량이었어요. 업무용 승용차. 자, 금액은 지금 보시면 8,800. 부가세 당연히 떠요. 근데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가세 대여금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 세관, 인천세관. 자, 전자이고요. 자, 혼합으로 불공제 사유는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였어요.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분계 혼합으로 가셔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 차량 운반구로 바꾼다.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 요 금액도 유의하셔야 되죠. 이 8,800은 누구와의 거래인 거죠? 와츠하고의 거래인 거고 지금 이 부가세만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880으로 수정하셔야죠. 예, 880.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불공, 그동안의 불공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입인데, 뭔데? 수입인데 불공이에요. 수입은 양자가 있어요. 와츠라는 곳도 있고, 우리가 인천세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와츠한테 줄 돈이 8,800이고, 인천세관한테 줄 돈이 880인 거예요. 즉, 우리 회사가, 우리가 좀 동진상사죠. 동진상사가 와츠한테 차량 가격을 8,800 줘야 되고요. 부가세 부담한 것은 와츠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와츠한테 주면 와츠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세관이 그 880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한 수입함과 동시에. 그래서 인천세관이 뭘 발행해 주는 겁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80을 발행해 주면서 동진상사가 부담을 하면 원래는 동진상사의 부가세 신고 시에 이 88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마침 뭐가 된 거죠? 불공제 사유가 된 거죠.
뭐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55번이 아닌 54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 880과 관련된 요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요분계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880이 차량 운반구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가세 대액금을 인정 못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부대 비용으로서 유형 자산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금액까지 뭐 하셔야 돼요? 수정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이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또 재미있는 유형이니까요.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2월 7일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였다. 자, 영업부 회식이고 하나은행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보통 예금 인출되었네요. 자, 복리후생비 처리하면서 40만 원, 4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카드인데 이제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12월 7일 가서 자, 유형은 카드 전표이기 때문에 매입카 과 몇 번입니까? 57번 처리하고요. 네, 회식비, 공급 대가, 그러니까 40만 원이 아닌 44만 원 넣어줘야지 우리가 금액이 잘 떨어지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어디였을까요? 지금 보면 판매자, 가맹점 명량이라는 곳이네요. 명량. 자, 전자 아니고요. 신용카드사가 이제 하나카드였어요. 하나카드 확인 누르시고 자, 분계 혼합으로 가셔서 자,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복리후생비로 수정하셔야 되는데 영업부니까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요. 자, 대변에 아까 보통 예금으로 바로 나갔다. 그래서 이걸 미지급금 처리하지 않고 보통 예금으로 이제 수정하는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 자, 이번에는 우리 12월 30일 문제인가요? 자, 개인사업자인 미래회계학원에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제품을 판매하고,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과세거래죠. 그래서 60만 원이 포함된 현과거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판매, 현과.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0일. 자, 매출에서의 현금 과세 거래는 몇 번입니까? 22번이고요. 예, 제품 판매 맞습니다. 금액은 600만 원에 대한 60이니까요. 660만 원 공급 대가, 현과, 카과, 건별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 입력할 거고요. 자, 미래회계학원에 거래처 입력하고요. 자,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으로 수취했겠죠. 현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600, 부가세, 예수금 60 처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 자, 수정하는 문제는 기존 전표가 어디 있었는지도 이제 봐야 되니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입니다. 공장에 창문이 파손되어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80만 원 부가세 별도의 글라스의 자기압수표를 지급하고 전자생산에서 수령하였다. 이는 수익적 지출로 해당되는데 자본적 지출 처리했대요. 자, 수익적 지출 처리한다는 건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자본적 지출 처리한다는 것은 자산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걸 무슨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수선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공장 창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처리했다? 건물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날짜 12월 10일에 해당되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수선비로 수정하는데요. 유의하셔야 될 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 수선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12월 10일. 보시면 유리창 교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분계 수정하는 거니까요. 건물이 아니라 무슨 비다? 수선비다. 수선비 몇백 번대로? 예, 500번대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500번대 수선비 입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18일 문제 볼까요? 자, 수도관열비 7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런데 이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사, 영업부의 개념이 있고, 자, 이제 공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부는 800번대, 공장은 500번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영업부에서 우리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도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일러 트는 거, 이런 것들이 수도광열비라고 한다면 공장은 이것을 가스 수도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도료. 당연히 이거는 800번대고 이건 몇백 번대입니까? 500번대입니다. 그런데 전력비는 영업부도 전력비고요. 당연히 800번대. 공장도 전력비입니다. 몇백 번대? 500번대. 그래서 요걸로 수정해야 됩니다. 수도광열비를 뭐로? 전력비로 수정하겠습니다. 12월 18일 일반 전표 갈게요. 자, 12월 18일 일반 전표. 수도광열비를 뭐로? 전력비로 수정하겠습니다. 몇백 번대로? 500번대로. 자, 74,500원 수정했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산 수정 분계하는 예비 절차가 있고요. 이제 본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 시험 이제 예비 절차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의 원인,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정리하는 문제죠. 자,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 영수증을 제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은 거 해가지고 14만원, 그리고 9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러면 총 23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확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금과 부족 계정이 여러분들,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얼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현금과 부족 보이시죠? 네. 지금 출처 불분명 경비로서 차변에 23만 원의 현금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게 된 금액 지금 확인했잖아요. 23만 원.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거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이제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23만원. 대변에 현금과 부족 23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있었던 거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장기 차입금 K사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자, 3만 달러예요. 그러면 3만 달러가 3,6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환율이 1,2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50원이니까요. 환율이 50원이 뭐 한 겁니까?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럼 50원만큼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 3만 달러 곱하기 50원씩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지금의 환율로 계산한다면 3,515 해서 얼마? 150만 원이 감소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채 감소 효과가 외화 환산 이익으로 기록되겠습니다. 얼마? 150만 원. 환산 이익, 환산 손실은 우리 결산 시에 외화의 어떠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외화 장기 차입금. 그래서 K사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얼마? 150. 대변에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이죠. 네, 환산 이익 150만 원. 자, 오랜만에 우리 또 결산 문제, 자동 문제 나왔죠? 자, 우리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기말재고액을 입력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기말재고액을 입력한다는 것은, 자, 기초재고는 지금 장부에 있죠. 단기 매입한 것도 장부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말재고액을 입력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원재료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말재고액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자, 제공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공품에서, 자, 기초 제공품은 장부에 있어요. 제공품.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도 이제 재료비가 이제 투입되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런데 이 중에 기말 제공품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입력함으로써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자, 제품도 이제 기초 제품 재고액은 정부에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제 단기 완성된 거죠. 단기 제품 완성품 원가 동일한 말입니다. 제조 원가. 그럼 이 중에서 완성이 다 된 것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기말 제품을 입력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계산하는 거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 입력하고 제공품 입력하고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꼭 눌러서 각각의 재료비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끔 여러분들이 자동 분계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가셔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440.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입력할 수 있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얼마입니까? 500. 기말 제품 재고액은 560 입력하시고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전표 추가 바로 눌러주겠습니다. 전표 추가.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랜만에. 일반 전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월 30일에 가보면, 자, 결차, 결대 해가지고, 여러분들 재료비 재료비 계산된 거 보이시죠? 재료비 계산됐고요. 또, 재료비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 총제조 원가 계산되면서 제공품도 제품으로 대체되고 매출 원가까지 계산되는 것까지 우리가 기말 재고액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전표가 자동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관식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기 예정이니까요. 1월부터 3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반영된 것 중에 3월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번 현과를 조회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거니까 메인 매출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여기 보시면 메인 매출장이 있었어요. 여기죠. 가셔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인데, 조회를 아예 3월 것만 볼까요? 3월 30일, 3월 1일부터 3월 31일 보고, 우리 매출 봐야 되죠? 매출 보시고, 유형을 현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물어보는 거니까요. 답은 70만 원. 적어 놓으셔야죠. 자, 두 번째. 상반기 중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문제 나오면요. 이 거래처 원장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회수했다는 거니까요.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면 차변이고 감소한 거니까 이제 대변 금액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상반기에 대한 거래처 원장. 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거래처는 전체, 엔터 치면 전체에 조회 가능합니다. 우리 뭐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대변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회수된 거래처, 감소한 거래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여기네요. 어디입니까? 삼선상회. 삼선상회입니다. 예.
그리고 금액도 물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금액을 2,080만 원이라고 기록하셔야겠습니다. 삼선상회 2,080만 원. 나와서 자 마지막 우리 실무 문제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인쇄비, 판관비 관련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월계표 가셔도 되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표 가셔서 4월로 조회하시고요. 자, 도서인쇄비, 판관비니까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판관비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해당되는 도서인쇄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5,000원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현금이 아닌 거래가 있었다는 뜻인데 도서인쇄비는 전체 금액 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네요. 2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관식 답안 우리 입력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무 문제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가 이론 문제 정리하고 100율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우리 보기로 했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항목 중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바로바로 많이 발생하는 어떤 반복적인 경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내는 그 의도는 해당 계정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그 수치가 바뀔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구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시험이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프로그램에서 의도치 않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수업용 우리 프로그램 가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서 판관비를 또 차감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나요? 당기순이익이 되는 건데요. 지금 방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뭐라고 했냐면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발생할 경우에 변동되는 거는 당연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변동되지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는 위에 있는 매출 원가나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변동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아래 영업외 비용에서 변동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손익계산서 구조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오셔서 혹은 뭐 원래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요. 예, 내용을 보시면 한눈에 이렇게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4번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통합 계정으로 구분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오죠. 첫 번째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여러분들 통화 대용 증권은 현금처럼 쓰는 대표적인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수표, 만기 도래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한 증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 대표적인 통화 대용 증권이고요. 자, 그리고 요구불 예금, 큰 비용 없이 바로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인데요. 대표적으로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도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통합계정이고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득 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금융상품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3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러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급한, 여러분들 우리가 차량 계약하면 일정 금액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출시되면 그때 우리가 대금을 또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선급금으로 계약금 걸어 놓는 거죠. 선급금. 그래서 현금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구입했다면 차량 운반구에 구입 대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는 제외해야 돼요? 선급금 제외하죠. 선급금. 2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1,800만 원을 뭐로 줬대요? 어음 발행해서 줬대요. 그러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지급어음은 우리가 상거래, 즉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처리하지, 지급어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입니다. 자, 4번. 다음에 아래에 고정자산 관리대장. 고정자산은 사실 우리가 회계학에서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정자산이라는 말 대신에 유형자산, 우리가 뭐 비품, 차량 운반구, 건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고정자산은 예전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표기하던 방법인데 아직까지 이걸 쓰는 이유는 세법은 그대로 고정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용되고 있고 아직도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고정자산은 결국 감가상각비 관리를 위해서 이제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2년 결산 시에 제조 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보시면 자, 각각의 자산명을 볼 것이 아니라 사용 부서를 보셔서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500번대에 해당하는 생산부만 여러분들이 제조원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니까 월할 계산하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취득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포터에 대해서만 계산할 거고요. 자, 취득일이 2019년이니까요. 2022년도에 대해서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1년치 모두 해당되는 거고 정액법이네요. 자, 취득가액 3,000, 잔존가액 얼마? 500.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래서 상각률이 몇이래요? 0.2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500만 원씩 상각하는 거니까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네, 500만 원. 여기서는 상각률을 뭐 굳이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무형자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영업사항 목적으로 획득 보유하는 것으로 물질 형태가 없고요. 식별 가능성은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근데 식별 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등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다른 기타 효익으로 형태로 발생한다. 즉 내가 우리 기업이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시가로 측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6번 볼까요?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매매증권 처분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T계정 보기 어려우시죠? 이거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수익입니다. 자산은 차변이 증가이고 대변이 감소이고요. 수익은 대변이 증가이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먼저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었는데 50만 원이 증가했었는데 9월 1일 날 또 50만 원의 단기매매증권이 감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단기명예증권의 처분이익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1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60만 원에 팔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는 요 현금 이런 거 우선 보지 마시고요. 증감만 보세요. 8월 1일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했었는데 9월 1일 단기매매증권이 50만 원 감소했다. 그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익이 10만 원 발생했다는 것은 얼마에 팔았다? 60만 원에 매각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7번 문제. 아래의 문제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각 계정별 원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해당 계정이 뭔지 먼저 한번 써볼까요? 부채. 미지급금도 부채. 다 부채네요. 부채. 부채. 이렇게 쓰고요. 자,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자, 해당 거래 보시면 미지급금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어요. 맞아요. 증가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미지급금은 195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5만 원이라고 쓴 게 맞아요. 예수금은 5만 원을 증가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보세요. 주인공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금은 5만 원 증가했잖아요. 예수금도 부채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이 감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얘는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얘도 금액이 아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미지급금이 증가했다. 얼마로? 195만 원 증가했다. 왜 증가했나? 급여 때문에 미지급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는 나중에 보시고요. 요거는 주인공은 누구다? 미지급금이다. 해당 분기에서 미지급금이 증가했나 감소했나? 증가했나 감소했나 보시고 금액을 보시라고요. 분기 다음에 전기가 되는 것이니까 미지급금이 195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요 티계정의 개념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계정 과목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계정 체계 분류가 나머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실기랑 같이 보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 표 가셔서 뭐 할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잖아요. 자, 해당 문제처럼 계정 과목의 분류를 물어볼 때 바로바로 우리 내용을 알고 입력하면 좋겠지만, 체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시험 볼 때 또 긴장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계정 과목에 적용 등록 들어오셔서 컨트롤 F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보겠다. 자기 처분 이익을 보겠다. 그럼 찾게 누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계정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자본 계정이구나. 자본 잉여금 계정이구나. 자본 잉여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회해 보시면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 외 이익 처리되는 영업의 수익 계정이구나. 그리고 그 외에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영업 외 수익이구나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해당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건 자본 잉여금이고 나머지는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자, 다음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예, 단골 문제. 자,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요. 그렇죠? 제품을 생산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간 원가고요. 매출 원가는 완성한 다음에 판매되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제품 매출 원가이고요. 제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10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개별원가 계산 맞고요.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같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건설업, 주문에 의한 기계 제조업, 자,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하고요.
상대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좀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우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이거 종합원가 계산 문제잖아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물건을 그 재료를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생산을 하고 생산 원가를 배분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내는 방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평균법이냐 선입 선출법이냐에 따라서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제공품의 개념을 먼저 기록을 해보면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자, 기초 수량이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기초 수량이 400개가 넘어왔습니다. 20%가 완성돼서. 그리고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몇 개고요? 800개고요. 자, 단기에 착수한 수량이 450개예요. 그러면 전체 850개 중에 50개는 기말에 완성되지 않은 걸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평균법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기초는 이미 사실 완성돼서 왔어요. 조금은. 그렇지만 그냥 완성돼서 온 요 기초제공품의 어떤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 또한 단기 착수한 거랑 동일하게 보는 방법이 평균법이었어요. 그래서 850개 중에 800개가 완성됐고 50개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는 완성된 거나 완성되지 않은 거나 모두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환산량은 850개가 되는 건데 가공비는 완성도에 따라서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가공비도 전부 투입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5, 4, 20해서 몇 개만 20개만 투입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가공비 환산량은 얼마가 됩니까? 8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단기 총제조원가, 우리 3총사, 재료비, 농비, 제조간접비 합계인 거 맞아요? 자, 제공품은 기초, 기말 제공품이 없는 경우 단기 총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공품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품인데요. 기초하고 뭐가 없대요? 기말이 없대요. 그러면 단기에 투입한 총제조 원가가 그대로 단기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 없다고 했을 때 단기 투입 원가가 단기에 완성된다라는 개념 맞습니다. 자, 매물 원가, 우리가 썩은 원가, 썩 코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함께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돈을 얼마를 들였던 지금 시점에 아니라고 투자 의사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과거에 들어간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회원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원가인데요. 우리가 A안이 있고 두 가지 B의 둘 중에 하나의 그 방법을 선택할 때 A가 10의 이익, 100의 이익을 가질 것 같고 B가 80의 이익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포기하지 않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B죠? B에서 얻은 최대 이익이 바로 기회원가이지 기대치 합계이익이 아니죠. 합계가 아니라 최대 이익. B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4번입니다. 기대치 합계가 아니라 그냥 기대치 최대 이익이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누가 누구를 징수합니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징수와 관련된 영수증을 뭐라고 합니까? 예, 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A하고 B하고 거래를 했는데
대가를 B가 C보고 A한테 주라고 했다고 했을 때 A는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라는 겁니까? 그냥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C라고 할지라도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린 거. 자, 공급시기 전에 원래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건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이건 예외사항인 거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그래서 면세 대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담세 의무가 없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전세버스 안 되죠. 골동품 중개 용역도 안 되고요. 자동차 운전 학원 교육은 원래 되는데 학원 중에 자동차가 안 되죠. 그리고 무도 학원도 안 되고요. 춤 배우는 거. 예. 도서 대여 용역은 면세 거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해당 문제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의 10%를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를 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자체는 꼭 10%를 곱하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총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매출 애누리라는 개념이 있네요.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내용과 상이해서 우리가 내용 금액을 좀 깎아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세표준은 요 매출 애누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얼마 차감합니까? 예, 16,000원을 차감하고요. 또 매출 할인도 있네요.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했을 때 할인해 주는 거니까 얘도 차감해 줍니다. 순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외상물출금이 자꾸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요거 이자 받기로 한 거는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포함되는 이자는 어떠한 할부나 장기 할부의 경우에 그 대금에 포함된 이자가 있습니다. 대금에 포함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금에 포함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판매 장려금이나 대손금은 우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100만 원에서 16,000원, 3만 원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5만 4천 원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이론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00일에 실무하고 이론 순서대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